처음 들어보는 끔찍한 이야기. 1955년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서 그 대부분을 일종의 일지 형태로 간략하게 축약하거나 아니면 실황 방송처럼 그때그때 수시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야만 이들 사건들의 진상이 모든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이나 모든 정부 보고서 내용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이 지구상에서 어떤 정부가 앞장서서 자행해온 반미적, 반헌법적, 불법적 마피아 공작들을 위장하기 위해서 떠벌려온 것과는 사태의 진상들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왔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1966년 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 8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UFO를 목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될 것이라. 고린도후서 13장 1절. 1968년 빌더버거스는 또 한 번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10여 가지 주제들을 토의하였는데 그 어떤 언론인도 그 내용을 신문에 발표하지 않았다. 1968년 네바다주에서 죽은 말 한 마리가 발견되었는데 어떤 광선에 맞아 죽은 것으로 보였다. 목동들이 시체 곁으로 다가가 보니 그 말에서 혈액과 척수액이 제거되어 있었다. 말 시체 어느 부분에도 칼로 절개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이 일련의 가축 상해 사건의 시발점이었다. 그 뒤로 이와 유사한 상해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수없이 발생했다. 살해된 가축들 모두 기관들이 제거되어 있었는데 주로 뇌와 생식기 부분들이었다. 언론 매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형적인 급진주의적, 근본주의적 설명만 해댔다.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짓이었다 라든가 아니면 장난질에 불과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중서부 지방과 북서부 지방의 축산업자들에게는 이것이 장난이 아닌 심각한 사태였다. 1976년 6월에서 10월까지 몬타나주 한 주에서만도 22건의 가축 상해 사건들이 발생했으니 말이다. 그 이전에도 1974년 텍사스주에서 여러 건의 가축 살해 사건들이 일어났었다. 이러한 살해 사건들은 1985년경까지도 줄어들지 않았는데 바로 그 당시 순전히 우연히 때를 같이하여 인공혈액이라는 것이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제조되기 시작했다. 그 인공혈액은 뉴멕시코의 둘스로 반송되고 있었다. 둘스시는 뉴멕시코주의 한 작은 도시로 로스알라모스 북서쪽 95마일 지점 그리고 666번 고속도로에서 동쪽으로 약 100마일 지점에 있는 자카빌라 아파치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25장의 흑백 사진을 곁들여서 백색 용지에 옵셋 인쇄된 겉장이 회색으로 된 624페이지짜리 둘스 보고서라는 책자가 있다. 이 보고서는 그렇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도 함께 담고 있는데 둘스 프로젝트 자체는 벌써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콜로라도주 포트 칼슨에 기지를 둔 블루라이트라고 명명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었다. 컨든 박사와 CIA가 블루북 프로젝트를 시행하다가 대실패로 끝났던 곳도 콜로라도주였다. 둘스 보고서 가운데에 담겨있는 원인종에 관한 많은 세부 설명들 중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UFO 비행 접시가 내뿜는 매연 속에는 반드시 질소 화합물이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이 화합물이 마치 검은 점처럼 보였다고 모든 관측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18절. 검은 것은 아름답다. 둘스 보고서에서 제14망은 1948년에서 1961년에 걸친 미국 정부의 비밀 활동들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해를 입은 원인들과 부검 사진이 곁들여 있고 또 살아있는 외계인들이 알렌 덜레스가 이끄는 CIA의 친절한 허락에 따라 미합 중국 남서부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그들의 의도를 진술하고 있는 통신 내용을 녹음해 놓은 것이 곁들여 있다. 둘스 보고서의 내용 중 절반만 사실이다 하더라도 아이젠하워 행정부, 트루만 행정부, 케네디 행정부, 존슨 행정부, 닉슨 행정부, 포드 행정부, 카터 행정부, 레이건 행정부, 부시 행정부,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가 1996년에서 1999년까지 우리의 재산과 가족과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할 어떤 엄청난 정보를 의도적으로 모른 채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스 보고서는 구리, 몰리브덴, 마그네슘 및 칼슘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 기사 내용이 워낙 완벽한 의학 용어들로 가득 차 있는지라 등록된 정식 의사가 아니면 다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리고 또 이 보고서는 한 장의 차트와 이상한 도표들을 싣고 있다. 이들 내용들은 다양한 색채를 이용하여 위장함으로써 탐지를 피하는 방법, 소의 혈액이 인간에게 이용되는 방법, 인간과 소의 DNA를 조작하여 인간과 거의 유사한 생물을 창조해내는 방법, 컴퓨터와 칩 삽입 등에 대한 기사들까지 담고 있다. 레트로바이러스가 인체 세포 내에서 DNA 형태로 복사될 수 있는 물질인 RT와 함께 재생된다. 따라서 인체 세포의 DNA가 바이러스를 증식한다. 6개 그룹의 HTLV, 백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1964년까지 동물 세계에서 발견되었었는데 이제는 인체 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 발견되고 있는 것들은 소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유사하다. 예컨대 보바인 비스나 바이러스 BVV, 이 바이러스는 에이즈 바이러스와 유사하고 그 분자량과 마그네슘 함유량이 동일하다. 이 바이러스는 침팬지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모든 인체 내의 레트로바이러스들은 놀랍게도 소와 양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들과 유사하다. 추신, 피를 빨아먹는 곤충들은 보바인 비누스 바이러스, 소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를 매개로 하여 양의 뇌 썩은 병을 옮긴다. 지금 당신의 가족을 살해할 임무를 띈 자들이 아마추어 풋내기 실험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대학 교육을 받은 원숭이 인간들, 즉 그들 모두가 진화론자들인데 문화적 특성, 형태학적 특성, 병원체, 진단학, 그리고 미생물 박테리아 예방학 따위에 대한 토론에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기생충학, 세균성 탄저병균, 야토병균, 폐혈증균, 소간균, 그룹, 리케치아 병균, 쯔쯔가무시 열병, 심수병, 앵무병, 인파 유가종, 성병, 뇌염, 돼지 인플루엔자, 만뇌염 및 점액종증 등에 관한 토의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장사꾼들이 활약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장사의 종류에 따라 그들만의 특유한 어휘들이 있는데 이 어휘들은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게 해서 그들 장사꾼들의 도덕적 품격을 우리가 몰라보게 하려고 발명한 것들이다. 어떤 머리가 영리한 젊은이가 인체 세포 내의 염색체가 소의 세포 내의 염색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90년대에. 그러나 그는 본서 8장에 나오는 도라도의 사나이에 대해 똑똑히 읽지 않았고 마이다스 신이나 골드 핑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만약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성경에 나오는 금으로 만든 인간의 형상, 이사야 31장 7절이라든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 열왕기상 10장 29절, 출애굽기 32장을 금방 머리에 떠올렸을 텐데 말이다.
둘스 보고서는 외계인들의 신체 해부에 대해 소상하게 서술하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생식기관이 없다든가 음식을 삼키지 않고 일종의 모공을 통하여 소화시키고 있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고 있다. 드디어 이 보고서는 알짜 핵심 부분에 들어간다. 둘스 보고서의 내용 중 이 부분이 사실 그대로라면 총기 단속을 위하여 왜 그토록 급진적으로 미쳐 날뛰며 아우성이었는지, 또 모든 언론 매체들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공격용 무기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그토록 떠들어댔는지, 무장한 마약 밀매업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하여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기관총을 난사해댔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으리라. 권총을 집에 두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사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해병대 장병들에게 했더니 그들은 조건부로 동의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 조건이란 육군 최고사령관이 미국 군대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넘겨줄 권한을 갖고 있고 외국 군대의 미국 영토 진주를 허용하여 집에 권총을 비치해 두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향하여 반자동 소총 공격을 가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경우 자기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비스포츠용 무기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죽어 마땅하다. 즉 사살하라는 지시가 해병대에 내려졌다. 누군가가 당신이 죽기를 원하고 있다. 설령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고 가능하다면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몸과 또 마음까지도 탈취하려고 노리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칠 때가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인가 똑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탈레스나 아낙시멘더, 아낙시메네스,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는 따위의 신화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던 코페르니쿠스 이전 시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현대판 야만인들은 기원전 아즈텍의 이교도적 마법사들처럼 지금 무언가 색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 내 바이러스 증식, 단상회로, DNA 복제 촉진, 마이크로웨이브 방사, 상호 교환적 대량 텐서 포인트, 구리 금속 조각 내의 초소형 피라미드, 이온화 결정 구조, 세타파 변환 장치, 비디오 드럼 신호, 지구 자기력의 격자 와륜 현상, 연속 유동 역학, 스피너, 스칼라, 바이오 시스템에 대한 ULF 효과, 무선 주파수의 파장 운동 내 페이스 관계 등의 연구에 그들은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룸 레이크, 둘스, 팜스 29, 로즈웰 또는 51지구 등의 지하에서 법석을 떨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제임스 본드나 스타워즈 같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다. 그들은 현재까지 행동 수정, 환경, 화학물질, 식품 방사능 처리, 레트로바이어스, 인구관리, 유리기, 상호 협조상의 규칙적 기능, 음식물 섭취상의 텔레파시 민감도, 입체 영상 삽입술, 집단 최면술, 세균전, 마인드 컨트롤, 형태학 분야 등에 관하여 연구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둘스 보고서가 전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납치되어 완전히 이용되고 있다. 생체 구성 물질의 원자들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대형 시험관의 주황색 액체 속에 산채로 담겨 있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세뇌되어 사실 왜곡에 이용된다. 정액 보유량이 많은 남성들은 살려둔 채 그들의 정액을 뽑아 DNA 조작 연구에 이용하고 타입 2라 불리는 무성 인간을 창조하는 데 이용한다. 여자들은 임신 약 3개월 만에 갑자기 유산을 당한다. 어떤 여자들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어떤 여자들은 남성과의 접촉 사실을 기억하기도 한다. 임신 3개월 된 태아는 DNA 1형과 2형을 혼합하는 데 이용된다.
그 태아의 세포 구성 물질의 원자 구조가 절반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태 안에서 3개월 이상은 생존하지 못한다. 그래서 3개월 되었을 때 태반에서 꺼내어 어디론가 운반된다. 이게 다 사실일까? 이런 얘기들이 사실일 수 있을까? 만약 이 이야기의 4분의 1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거의 40년 동안 언론 매체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과 가족들을 잃게 될지도 모를 일에서 시선을 돌려 아무데나 다른 곳에 한눈 팔게 하려고 별짓을 다해왔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또 만약 이 이야기의 4분의 1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자들이 모두가 알고 보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우리 최대의 적들이었다는 뜻이 된다. 1990년, 1991년, 1992년, 그리고 1994년에 언론 매체들이 열중해 있던 일들이 모두 가슴 울렁이게 하는 오 사랑스런 그대 푸른 눈동자여 얼씨구 하는 따위였던 것이다. 로드니 킹, 이란 사태, 오제이 심슨, 이라크 사태, 매직 존슨, 쿠바 사태, 그 가련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마이클 조던, 호모가 그렇게 태어났던가, 연방준비은행과 금리, 멋진 레즈비언들, 최초의 흑인 참모, 구금에서 풀려나려고 300만 불을 모금한 최초의 흑인,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보건 통제 법안, 국민들을 단속하기 위한 범죄 단속 법안, 국민들을 단속하기 위한 총기 단속 법안, 경제 파탄에 빠진 러시아 등에 대해서만 그들은 시끌벅적해 있었다. 한 CIA 종사원은 이렇게 말했다. 농담 말게나 이 나라는 국방성이 통제하고 있다네. CIA야 정보나 수집하는 게 고작 아니겠나. 쇼를 지휘하고 있는 것은 군사란 말일세. 그러나 모든 로마 카톨릭 국가에서는 CIA가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스페인,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멕시코, 아이티, 과테말라, 필리핀, 아일랜드,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산살바도르, 아르헨티나,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 같은 나라들 말이다. 만약 둘수 보고서가 절반만 사실이다 하더라도 미국의 연방 관리들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의 등 뒤에서 치안이라는 미명하에 가축들과 사람들을 훔치고 상해를 입히고 살해까지 자행해 왔던 것이다. 한 레즈비언 여성 자넷 레노가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두목이 로마 카톨릭 신자인 FBI가 자행한 와코 대학살은 얼마 안 있어 버젓이 자행될 본격적인 쇼의 서막에 불과했던 것이다. 와코 대학살에서는 83명의 남자와 여자와 미성년자 어린이들이 살해되었다. 현재 검은 헬리콥터들이 유엔군, 카톨릭 신자들, 무신론자들, 회교도들, 불교 신자들을 가득 싣고 우리 집 상공을 맴돌고 있다. 이 나라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임무는 비무장 주민들을 공격하여 모든 토지와 가옥과 소유물과 자산과 그리고 가족들까지 연방화시키는 공작인 것이다. 언론 매체의 천진난만한 근본주의자들은 이들 외국의 직업적 살인자들이 멋들어지고 합법적인 평화유지군이라고 치켜세운다. 그 막강하고 악독한 마약 밀매 조직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범죄자들로부터 우리는 구해줄 구세주들이요 구원자들이니 양팔을 벌려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라는 것이다. 늑대다, 늑대,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늑대는 언론이요 우리가 내는 돈으로 먹고 사는 연방정부 관리들이다. AD 500년에서 1996년까지 바티칸과 로마 사이에는 추기경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1945년에서 1992년까지 소련에는 철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중국에는 지금도 죽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이 중에서 철의 장막이
가장 시대를 앞서가는 첨단적인 이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쇠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두고 누구도 그를 아이언 스미스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에 대장장이라는 뜻의 아이언 스미스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고 흔히 블랙스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철의 장막이라는 말이 정체를 감춘다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는 뜻에서 필자는 첨단적이라고 풍자하고 있다. 금을 다루며 먹고 살면 그를 자연스럽게 골드스미스라고 부르고 은을 다루는 사람은 실버스미스라고 자연스럽게 부른다. 카퍼스미스도 마찬가지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그런데 뉴에이지의 창시자 마담 블라바츠키의 물고기자 시대인 현대에 사는 어떤 기발한 친구가 아이언 스미스라고 하기가 부자연스러우니까 그 대신 블랙 스미스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 현재에는 언론 장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2억 내지 3억의 미국 시민들이 바로 코앞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로 발밑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하도록 앞을 가리고 있는 장막 말이다. 소위 뉴스를 보도한답시고 하면서 실제로 사건들을 대하는 표준 처리 절차는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헌법하에서 소유해왔던 모든 시민권을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말살해 버릴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과거 60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1994년 3월에 마이애미 출신 한 레즈비언 여성 장군은 바른 말하기를 서슴지 않는 미국의 꿋꿋한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기혼이든 미혼이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일 경우 그들 모두가 잠재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자넷 레논은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 경찰 국가 제4제국 건설에 앞장서 있는 자신과 클린턴주의자들에게 만약 대들면 모든 좌익분자와 근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을 잠재 테러리스트들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모두 잡아다가 히틀러가 원래 만들어 놓았던 보호감호소에 해당하는 수용소에다 다 집어넣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범죄적 메모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물론이다. 이들은 모두 언론 장막 뒤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들은 루즈벨트 이래로 언론이 골라준 것들만 가지고 거기에 눈이 팔려왔던 것이다. 이러한 언론에 종사하는 미국의 모든 저널리스트들, 편집인들, 뉴스 해설자들, 그리고 소식통들이 정당에 가입해 있는데 이들의 80%가 민주당원들이다. 이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을 허가받은 범죄자들이 이끄는 전체주의 경찰 국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히틀러, 카스트로, 모택동 및 스탈린도 똑같은 짓을 했다. 이들은 지극히 간단한 공작을 통하여 이런 짓을 했는데 우리는 이들이 사용한 공작을 일컬어 생략 공작이라고 부른다. 배도한 근본주의자들, 히라비 학자들, 그리고 성경 변계자들을 다룬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에서 낱낱이 그 실체를 밝혀놓았다. 가축 상해 사건들과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사건들이 모두 소리 없는 정체불명의 검은 헬리콥터들이 나타났던 곳에서 주로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몬타나주 보스맨 출신의 한 사냥꾼이 1976년 9월 노리스시 근처 레드마운틴 지역에 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검은 헬리콥터들이 나지막한 언덕 너머에 내려앉아 있는 광경을 몰래 훔쳐보게 되었다. 그는 언덕을 기어 올라가 벨 레인저라고 생각했던 검은 헬리콥터를 보게 되었다. 그 사냥꾼이 언덕을 내려가 그 헬리콥터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그러자 7명의 난쟁이들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들을 향하여 손짓으로 인사를 보내며 안녕하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상대방은 아무 대꾸가 없었다. 안녕하쇼 라든가 처음 뵙겠습니다 라든가 하다못해 굿모닝 정도의 인사로 대꾸해올 법도 했는데 말이다. 그 대신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제잘거리며 소란을 떨더니 7사람 모두가 획 뒤로 돌아서 그 자리를 떠나더니 헬리콥터 쪽으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헬리콥터는 급히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이 범상치 않은 조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사냥꾼은 말하기를 자기가 그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올리브색 푸른 피부에 사팔뜨기 눈을 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었다. 이쯤 되면 이런 형상을 본 목격자가 4사람이나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모든 정황들이 미신이나 환각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이 검은 헬리콥터들은 비정상적인 고도, 즉 지나치게 위험한 불법 저공으로 비행하는 광경이 흔히 목격되었다. 자넷 레노와 CIA처럼 이들 역시 초법적인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어떤 목격자들은 그들이 페인트 칠을 했거나 무엇인가를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한다. 버질 암스트롱이라는 어떤 UFO 탐색자 하나가 이 검은 헬리콥터들을 사진 찍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동료 한 사람과 함께 레이저 광선 발사 장치가 돼 있는 조그마한 장비를 카메라에 장착된 소총 개머리판에 붙여놓았다. 헬리콥터 또는 UFO를 향하여 레이저빔을 쏘아서 그것이 멈칫하는 순간 깨끗한 사진을 몇 장 찍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뉴멕시코의 둘스 근방 사막에 최적한 곳을 골라 잡았다. 그들이 덤불에 숨어 기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행 접시 UFO가 드디어 나타났다. 그것이 지상에 착륙하자 그들은 잽싸게 사진을 찍어댔고 UFO는 곧 이륙하여 어디론지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UFO가 이륙한 직후 표식을 알아볼 수 없는 헬리콥터 한 대가 접근해 오더니 그들 옆에 착륙하였다. 그리고 그 헬리콥터에서 오 맙소사 아돌프 히틀러 SS 판처부대의 검은 베레모를 쓴 무장 군인들이 나오더니 그들 곁으로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포도주에 만취한 마리아 만세, 창녀가 낳은 얼간이 자식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정체불명의 살인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고 버질과 그의 동료 앞에 장전된 총뿌리를 들이대며 그들을 붙잡아 세우고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결과 사라진 필름은 카메라와 함께 압수되고 말았다. 무법자들, 미국의 입법기관을 통과한 그 어떤 법률도 미국의 파시스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설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자행될 수 있겠느냐고. 정부가 바로 당신을 찾아 두루 다니는 늑대라는 걸 모르는가. 당신의 건강과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정부가 말일세.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오는 유다를 보라.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민간정보 연락망에 근무하던 노리오 하야카와는 제51지구라고 불리는 지역의 법적 경계선으로 접근했다. 하야카와는 어디까지나 공유지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무단 침입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거기서 네바다주의 넬리스 공군기지 한 옆에 있는 그룸레이크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초소 하나가 서 있어 일종의 검문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런 표식이 없는 버스들이 작업 인부들을 싣고 375번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더니 남서쪽 어디론가로 향하는 진흙탕 길로 들어서는 광경을 하야카와는 목격하게 되었다. 하야카와는 그곳에 몇 사람의 증인들을 동반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의 머리 위로 커다란 검은색 헬리콥터가 윙 하고 날아갔다.
그런 후 40초 뒤에 역시 아무런 표식이 없는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다. 그 차에는 앞뒤 어디에도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았다. 안에 탔던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이들에게로 다가와 총을 들이대며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카메라들을 압수하는 것이었다. 사유지가 아닌 순전히 공유지 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무장 강도들은 한마디 설명도 없었고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자기들의 임무에 대해서나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무법자들이었다. 전미총포상연합회가 한 말이 사실이었다. 총기가 불법화되면 오직 불법자들만이 총기를 소지하게 될 것이다. 연방기관 관리들은 미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국민들을 수탈한다. 바로 이들 연방 관리들이 무법자들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총기를 소지해 왔다. 이제는 마약 밀매업자들, 노상 강도들, 그리고 가택 침입자들, 이런 자들이 위협되고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위협은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법무성, 우리의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앞잡이 유엔과 CIA와 FBI들인 것이다. 하야카와가 무장 강도들에게서 풀려난 뒤 그는 미국의 소리 자유 방송에 근무하는 안소니 힐더라는 사람을 접촉하였고 이 사람이 또 전미 시민자유연합에 서한을 보내어 하야카와가 당한 시민권 유린 사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검은 시민권법에 따라 1964년부터 시민권이 보장되어 오던 터였다. 네바다주 검찰총장이었던 로마 카톨릭 신자 키페라타 검사장에게도 서한을 보냈다. 사회정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윌콕스 시 보안관, 플로리드 램 상원의원, 그리고 밥 도넌 하원의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이들 서한에서 밝힌 내용들이 게리 슐츠에 의하여 로스앤젤레스 검찰에 정식 기소되었고 그룸레이크 설치 사령부를 상대로 군 시행령 위반, 합법적 공유지 내에서 지방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 표식이 없는 정체불명의 검은 헬리콥터로 합법적 공공도로상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가한 혐의 등으로 정식 재판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어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는가? 와코에서 발생한 대학살 사건을 점검해 보았는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는가? 무장 강도들이 그중 일부는 복면을 하고 있었다. 무단 침입하여 건물 주인을 위협하고 사유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부인과 자식을 만나러 자기 집으로 돌아온 젊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17명의 비무장 미성년자 어린이들을 향하여 군사용 체류가스 세례를 퍼부은 다음 건물에 불을 질러버렸다. 그리고 불타버린 모든 쓰레기들이 마치 자살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꾸며놓고 83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인 다음에 이를 위해 펼쳤던 군사작전의 증거가 될 만한 어떤 것들을 깔끔히 제거해버렸다. 그 당시 전미 시민자유협회는 무엇을 했던가? 그 당시 우리의 상원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그 지방 군보안관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그때 클링턴과 그가 뽑은 레즈비언 장관께서는 무엇을 했던가? 그들은 살인자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있게 되리라고 예고해주고 있었다. 미국의 모든 권총, 비스포츠용 무기들을 압수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되고 나면 말이다. 하야카와의 경우로 돌아가 보자. 상원의원 나리는 응답을 거부했다. 그는 총기 단속 법안을 추진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로마 카톨릭 여신도 카페라타 검사장은 네바다주 내에서의 거리 설교를 불법화하는 일을 추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하원 의원 나리 역시 자신의 선거운동에서
제시 헬름즈를 누르려고 바빴고 보안관 나리는 연방경찰 당국이 자신에게 하도 친밀하게 잘해주는 터였는지라 주법령을 감히 집행할 수가 없었다. 그 주법령이 바로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을 위한 법령이었는데도 말이다. ACLU는 마치 썰물대처럼 기분이 착 가라앉아 있어서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었다. 라이프, 타임, 그리고 뉴스위크지는 총기 단속과 피임 기사 나부랭이나 씻고 있었다. 결탁, 국가적 결탁인 것이다. 정부가 후원하는 결탁, 100% 완전한 결탁이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가 말하는 결탁은 저리 가라다. 뉴에이지 운동을 펼치는 자들이 흔히 결탁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데 이것은 뉴에이지 운동의 여러 집단들이 마치 한 깃발 아래에 모여 있다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는 모두 뉴에이지적 단체들이다. 결탁이란 용어는 뉴에이지 운동의 기수 마릴린 퍼거슨의 저서 수병좌의 결탁에서부터 특히 확산되었다. 법률을 잘 준수하는 시민들이 자기 자신의 땅에서 외국 군대를 태운 무장 헬리콥터의 총뿌리 앞에 꼼짝 못하고 잡혀가는 그러한 반시민적 결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언된 군사작전인 것이다. 하야카와는 그룸레이크 지역 상공을 신나게 날아다니는 한 대의 UFO를 카메라에 담아 아주 훌륭한 사진들을 뽑아냈을 뿐만 아니라 또 뛰어난 비디오 촬영도 해놓았는데 이 비디오는 길이가 약 45분이나 된다. 그 가운데서 그는 우리의 치안을 책임진 녀석들에게 접근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하야카와에 의하면 호기심 많은 탐색자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연방 요원들이 마침내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회합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었는데 그곳은 볼드 마운틴에 설치되어 있는 적외선 망원경으로 밤에도 그들의 동태를 일일이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시설이 돼 있었다고 한다. 그 자들은 우체통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날 트럭 정차장 내에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었다. 작업 인부들이 매일 아침이면 남서쪽으로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357번 고속도로를 벗어난 진흙탕 길을 따라 그 옆을 지나다녔다. 이 진흙탕 길은 우체통 도로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야카와는 자신이 목격한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목격한 바 있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야카와와 자신이 민첩하지 못했거나 지성이 모자라거나 용기가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전망대라고 쓰여있는 커다란 우체통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누구나 알다시피 우체통은 대부분 진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러나 이 우체통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 우체통이 무슨 색깔이었을 것 같은가? 그렇다. 검은색이다. 여기서 본론을 딴 데로 돌릴 수 없다. UFO의 실험 비행은 하야카와가 잠잠해진 뒤에도 1992년에도 줄곧, 1993년에도 줄곧, 그리고 1994년에도 줄곧 그름레이크 지역에서 계속되었다. 이 비행 실험을 레드라이트 작전이라고 불렀는데 해군 정보대가 은밀하게 자금을 대고 있었다. 그들은 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틀어 검은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라고 불렀다. 1970년 빌더버거스가 다시 회합을 가졌다. CIA가 두뇌 송신장치 이식 실험을 위하여 어린이들, 노인들, 흑인들 및 죄수들을 선발한 직후였기 때문에 회합을 열게 되었던 것이다. 1994년 8월 필자는 버지니아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재감자들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해왔던 젊은 목사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칩이 이미 재감자들에게 삽입되었다고 말했다. 손등에 하나, 그리고 이마 한 중간에 하나씩 말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971년 빌더버거스가 다시 회합을 가졌다. 1973년 호놀룰루의 항공 음성 영상 서비스 부대에서 사진사로 일하는 로버트 윌리엄스 상사에게 1973년 7월 17일 공군 장교들이 접촉해 왔다. 그들은 상사에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팜스 29 지하기지로 함께 동행하는 임시 임무를 부여했다. 캘리포니아의 노튼 공군기지까지 가는 동안 한시도 여유 없이 줄곧 다른 사진사로부터 브리핑을 들어야 했다. 도착 후 창을 새까맣게 가린 커다란 검은색 리무진에 태워진 뒤 두 사람 모두 안대로 눈이 가려졌다. 자동차는 어디론가 45분 동안을 달려갔다. 차가 멈추자 어떤 곳 아래로 하강했다. 문이 열리자 안대를 벗겨주었다. 그들은 어떤 실험실에 들어와 있었는데 탁자 위에 외계인 세 사람이 쭉 뻗어 있는 게 보였다. 그중 두 사람은 한창 부검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 방에는 6명의 과학자들이 있었고 세 사람의 해병대가 경비를 맡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마치 그곳에 전혀 와 있지 않다는 듯이 한결같이 무표정한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윌리엄스 상사는 외계인들의 사진을 몇 장 찍었고 또 자기가 들어와 있는 비행 접시 내부도 찍었다. 그는 외계인들이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피같이 생긴 혈액을 갖고 있었는데 다만 그 색깔은 초록색이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몸 색깔은 짐작해보라. 검은색이었다. 1974년 텍사스주에서 동물 살해 사건이 여러 건 더 발생했다. 1974년 유럽 공동체가 사용할 공동시장 컴퓨터가 로마 카톨릭의 벨지움에 설치되었고 그것을 그 짐승, The Beast 라고 명명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 컴퓨터에는 바티칸으로 통하는 케이블이 연결돼 있었다. 이 컴퓨터를 로마 카톨릭 교도 할릭 엘더만 박사가 제막했다. 빌더버거스는 1975년에 또 회합을 가졌다. 1978년 영국에서만도 3,000건의 UFO 관측 보고가 접수되었다. 3,000명의 관측자들 모두가 미합중국의 공군, 국방성 수뇌부, 법무성, CIA, 로마클럽, CFR, FBI, 그리고 미국의 모든 주요 대학 교수들로부터 환각을 본 사람들로 매도되었다. 1979년 가축 살해 사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 도살 행위로 말미암아 축산업자들이 연간 200만 불의 손실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이 회의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축산업자 어느 한 사람도 정부기관으로부터 단돈 1원 보상받지 못했다. 그건 고사하고 그들은 회의장에 불청객들을 맞아들이게 되었는데 회의 도중 검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이 회의장에 나타났던 것이다. 이 자들은 토의에 끼어들지 않고는 듣고만 있었다. 그들은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가축 절도와 살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거기에 와 있었던 것이다. 1980년 피터 조단이라는 관심 많은 조사자 한 사람이 일단의 심령술사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살해된 가축들 사진들과 둘스, 제51지구, 팜스 29, 넬리스 미사일 기지, 그룸레이크 지역 등의 지도를 들여다보도록 했다. 그들은 정신신경과 의사들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로우샤흐 검사와 어딘가 유사한 일종의 반응 검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검사에서 그들이 나타낸 구두 반응이 어땠는지 필자가 여기에 옮겨놓겠다. 두 사람이 짐승 한 마리를 놓고 작업 중이다. 길고 두툼한 물건이 경정맥에 삽입돼 있다. 형광계와 연결돼 있고 일련의 심각한 미국인 재산 침해다. 이름들 킬만, 메이스, 플랜토, 켈만. 이 동물은 며칠 전에 죽었다. 구연산을 주입했을 가능성. 솜씨가 능란한 과거의 군인이었던 사람.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빨리 부패하고 있다. 체내에 전해질 과부하 상태. 카민.
호바트 회사가 여기에 개입돼 있고 스펙트로 포토미터 형광 계기판과 연결된 선 DK라는 심볼 마크, 반짝이는 검은색 나일론 낙하복, 예리한 수술칼, 다량의 혈장을 뽑아낸다. 인파액 같기도 하고 두 사람이 동물에 매달려 작업 중이다. 등. 도대체 왜 연방 관리들이 남의 소를 죽이면서 이따위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걸까? 이런 따위 얘기에 우리가 지금 쓸데없이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에스겔 1장 10절과 10장 14절에서 크룹이라는 단어가 소, 카우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1998년의 우주시대 의사들이나 과학자들보다 성경이 500 내지 4000년 앞서 있지 않다면 호도나무가 북극 땅에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자유의 땅이요 용감한 자의 고향 미국에 사는 자유국민을 위하여 헌법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거늘 그러한 국민의 소유가 분명한 가축들을 연방정부기관의 관리들이 제멋대로 엉망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가축 살해 현장에서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물건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걸 보면 글쎄 올시다. 누군가 관리들이 개입돼 있는 게 틀림없다. 반짝이는 검은 낙하복을 입은 과거의 군인이었던 사람이 그만 실수로 미국 군사용 메스를 현장에 떨어뜨려 놓은 것이 발견된 것이다. 가축 살해 사건은 어떤 군사작전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MJ12 팀이 지구에 외계인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레티 같은 제3의 존재와의 우호적인 만남을 철저히 홍보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군사작전이 아마도 ET 같은 우리의 다정한 이웃들이 하는 짓쯤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1979년 전자신분증 연구인가 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뉴멕시코의 로스알라모스에서는 그 삽입을 위한 연구가 한 국립연구소와 함께 시작되었다. 1980년 8월 8일 보안대가 뉴멕시코 알부쿼크 근처의 코요트 캐년 도로상에서 수색작전을 벌인 결과 한 대의 비행 접시를 찾아냈다.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폴 베네위츠라는 과학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외계 비행물체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 정부는 그를 체포하여 강제로 전기 충격요법을 가하여 그를 기인처럼 만들어 놓았다. 1981년 덴버 포스트지는 칩 삽입으로 신분증을 대처하다 라는 기사를 머리 기사로 실었다. 누군가가 우리 몸속에 전자 시스템을 장치해 놓고 싶어 한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몸속에 삽입된 칩과 전자장치로 접속하여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전화로 제잘되는 것까지도 중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여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까지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된다. 아무리 순진해도 그런 따위에 흥미를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1983년 9월 옴니 매거진은 원자력을 이용한 터널 굴착기가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서 개발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1984년 공군 당국이 급기야 8만 6천 에이커의 공유지를 수용하고 그름 관할 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수용 당시까지 전혀 입법화되지 않았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야 어떤 결탁 공모자가 HR 4932호 법안과 SL 2657호라 불리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1985년에는 그름 마운틴 관할 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성난 지주들이 네바다주의 칼리엔드시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청문회 내용을 홀림젠 마버사가 녹음을 했다.
이 녹음 테이프에는 두 사람의 공군 대령, 레시 대령과 스미스 대령과 한 지주, 아비스 시한 사이에 오간 재미있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미스 시한은 시민들이 공유지 위를 지나다닐 때 어째서 총부리 앞에서 제지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캐묻고 있다. 당신네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레시 대령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스미스 대령에게 넘긴다. 스미스 대령은 법에 따라 그 땅을 채택하였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수용할 당시까지도 그 토지 수용법은 제정되지 않았었다. BLM, 국토관리청이 BLM 소유 토지에 접근 허가를 내준다고 그가 말한다. 우리 땅은 BLM 소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미스 시안이 응수한다. 이에 대해 스미스 대령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땅에 접근하는 것은 하고 말하자 미스 시한이 가로막고 대든다. 왜 당신은 우리 땅에 접근 운운하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군대가 국가 치안이라는 미명하에 이 나라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든 법을 어기고 우리의 접근을 막으면서 우리들에게 총을 들이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멍청이들이거나 뭐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나는 정말이지 이걸 알고 싶단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레시 대령의 답변 내용은 전형적인 20세기의 대학 교육을 받은 거짓말투성이 위선자를 대표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꼭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 질문은 수사학적이군요. 그 질문은 적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답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답변이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1. 그 대령은 거짓말쟁이였다. 2. 그 대령은 위선자였다. 3. 그 대령은 겁쟁이였다. 4. 그 대령은 자신의 직업적 본분을 저버린 자였다. 그에게는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무단 침입죄와 반역죄를 범했다. 그는 진실을 말할 만한 용기가 없어서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바지가랑이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겁쟁이였다. 1985년 10월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근처의 공유지 2만 1000에이커가 갑자기 강제 수용되어 아리스 농장, 연방 소유로 둔갑했다. 언론 매체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다. 연방기관이 누군가에게 2만 1000에이커의 미국 땅을 무상으로 양도해 준 게 분명했다. UFO 노드롭 기지가 테하차피 산맥 동부 기슭 근처에 있는 사유지에 자리 잡고 있다. 두 개의 얼굴을 갖고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하는 표리부동한 공군 당국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목장 간판 한 면에는 사유지 무단 침입 엄금이라고 분명 쓰여 있는데 또 다른 면에는 유독한 시설물 설치 위험 지역임, 시한 화물이 들어있음. 이 시설물들은 미합 중국 정부 소유물임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다. 이 사유지 경고 간판에 미합 중국 농무성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니. 1987년 영화 스타워즈가 제작되었다. 이 영화 한 편으로 43억 불이나 되는 거금을 쓸어 모았다. 이 영화가 플라스틱과 금속 조각으로 만든 모형들, 미니어처 우주 세트, 장난감들, 전기줄과 녹음된 음향 효과 등을 뒤섞어서 만든 삼류 스릴 영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현대 미국인들의 인기를 그토록 사로잡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숱한 미국인들이 엉터리 영화를 보느라고 돈을 낭비하고도 그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포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들이란 인간과 동물, 그리고 기계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들이 모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금을 창조하려고 애썼던
중세 암흑 시대의 연금술사들이 갖고 있던 생각도 바로 이것이었다. 어떤 신이 이미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를 취하여 거기에서 공기와 물과 불과 흙을 창조하였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속과 비유기 물질을 적절히 혼합해 놓으면 사람이나 동물처럼 살아있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이 네 가지 영원한 요소들이 어떻게 혼합되느냐에 따라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금속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사물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름 레이크, 둘스, 그리고 제51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모태로 삼아 이 영화를 만드느라고 그들은 바삐 돌아갔다. 그리고는 중세시대의 연금술을 부활시켜 놓았던 것이다. 스타워즈에서 진짜 인간이 등장하고 사람 행세를 하는 짐승과 사람처럼 생긴 로봇, 거기다가 진짜 같은 소화전 또는 슬롯 머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로봇은 금빛으로 돼 있다. 1987년 같은 해에 산호세 머큐리지는 그 당시까지 국제적인 규모의 아편 거래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CIA의 예산 계획에 대하여 짤막한 기사를 흘렸다. 국방성은 우리의 뒷주머니에서 나오는 20억 불이나 되는 돈을 내용도 알 수 없고 전혀 보고된 바도 없는 정체불명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의 척후병들에게 건네주기로 결정해 놓았다. 그들은 이 횡령 자금에 대하여 정말 멋들어진 암호명을 붙여 놓았다. 그들은 그것을 검은 예산이라고 불렀으니 말이다. 1987년 같은 해, 한 여인이 둥그렇게 생긴 검은 비행물체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면서 이 사진이 NSA 국가보안부에서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8년 필자의 본적지에서 6마일밖에 안 되는 플로리다주의 걸프 브리즈 상공에 비행하던 물체로부터 무슨 액체 같은 것이 조그마한 운동장에 떨어졌다. 월트 안드루스라는 사람이 그 견본을 채취하여 텍사스주 세교안에 있는 연구소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그 액체가 무엇인지 그 기원을 일체 알 수 없는 물질로 판명되었다. 1988년 같은 해 그 유명한 해골협회 출신 부시 대통령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군사기지들을 활성화하여 수용소로 전환함으로써 점점 증가하는 죄수들을 거기서 살도록 하는 것이 미국인들을 위해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범죄 단속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안을 시행령 HR 5210호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이 범죄 단속 법안은 1994년 마이애미 출신의 한 레즈비언 자넷 레노에 의해서 다시 제기되어 1994년 8월에 하원을 통과했다. 참 이상한 법안이었다. 아무나 자기가 범죄 단속에 관련돼 있다고 공언만 하면 누구라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말이다. 이 법안 가운데는 우리가 공유지에 있을 때 복면 괴한들이 기관총을 들이대고 단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복면한 살인자들이 총을 쏘아대며 우리의 토지를 압류할 수 없다는 내용도 그 법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무장 강도들이 번호판도 달지 않은 차를 몰고 다니고 정체불명의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았다. 외국 군대가 무장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며 비무장 미국 시민들을 위협할 수 없다는 내용도 그 법령 어디를 찾아보아도 없었다. 다른 사람의 가축을 죽이고 상해를 입혀도 그것이 범죄 행위가 된다는 말도 그 법령들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외계인이 우리의 자녀들을 납치하고 이웃들에게 상해를 입혀도 그들을 제지 또는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그 법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연방기관 요원들이 비무장 상태로 있는 우리 아내들을 임신 중인데도 연방기관 요원들이 비무장 상태로 있는 우리 아내들을 임신 중인데도 살해하더라도 그들을 체포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 그 법령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HR 5210호 법령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법령은 내 이마 한 중간에 칩을 삽입한다는 식으로 아주 평이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클린턴주의자들과 연방기관 내의 뉴에이지 관리들은 언제라도 우리의 가옥과 땅과 소유물 그리고 은행 통장을 압류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한밤중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합헌적인 권리가 있고 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날아든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합헌적인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 법령은 되어 있다. 이 법령은 2번 집행되었다. 한 번은 아이다호주 보아스시의 백인 분리주의자에게 또 한 번은 텍사스주 와코시의 종교적 광신자들에게 집행되었다. 이 두 경우 모두 희생자들은 자신의 사유지 내에서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었고 희생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관리들과 언론 매체에서 뒤집어 씌운 혐의들 중 단 한 가지도 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법령 집행 과정에서 400명의 무장 군인들이 11일 동안 난동을 벌인 끝에 위버 부인과 14세 소년 보아즈를 살해했고 그 살인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납세자들은 1100만 불의 돈을 부담해야만 했다. 와코시에서의 학살극이 끝난 뒤 마이애미의 레즈비아는 비무장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향하여 군대 탱크와 네이팜탄이 장착된 헬리콥터, 특별 기동 타격대, 자동화기, 불도저, 체류탄 및 적외선 장비 등을 동원하여 공격해 놓고는 그녀의 군부대가 엄청난 세력에 대항하여 위험한 매복지로 걸어 들어간 용감한 부대였다고 허풍을 떨었다. 그녀는 아돌프 히틀러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 도살 현장의 모든 증거들을 말끔히 쓸어버린 후 생존자들은 불법 무기들이 있는 현장에 있었다. 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 불법 무기란 것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 번도 공개 전시된 적은 없었다. 1989년 시터스 회사는 연구원들이 DNA 복사 물질을 얻기 위하여 유전 물질에 접근하는 것을 승인했다. 누군가가 유전자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1989년 같은 해 2월 26일 윌리엄 쿠퍼와 존 리언은 536명의 하원 의원들에게 고발장 4본을 발송했다. 그 고발장은 앞에서 20페이지에 걸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겨우 2통의 회신을 받았지만 그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 고발장은 실험들에 앞서 공청회 한 번 열지도 않고 10명의 환자들에게 이질적인 유전자를 사용한 불법적인 사례들을 주로 고발하고 있었다. 창세기 6장 1에서 4절. 같은 해 1989년 CIA 내의 마약 중독자 대책센터는 어떤 습관적 마약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코카인이 담긴 화물 한 덩어리를 운반하던 C5 갤럭시 수송기가 델라웨어의 도버에 착륙하고 DEA 마약 단속국 측에서 그것을 인수해 간 뒤 하루 만에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와켄후트 보안회사라는 CIA의 사설회사가 보안을 맡고 있었다. 1989년 아주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던 해였다. 14년 동안 좀 뜸하던 가축 상해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나 양 또는 염소나 말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그 현장이 송전선이 지나가는 곳이거나 변전소 근처라는 사실을 관측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1967년간 뉴 아메리칸 소서리더라는 책을 보면 로마에서 베르몬트로 가는 지역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메인으로 가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7번의 주요 정전사고 사례들이 실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정전사고들은 모두 UFO 목격 사례와 동반해서 발생했다. 로마 상공으로 광채를 발하는 UFO가 날아가더니
그 도시의 모든 전등이 꺼졌다. 1958년 8월 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965년 12월 26일. 구에르나바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65년 9월 3일. 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1969년 1월 13일 여기서는 반경 75마일에 이르는 지역 전체가 어두움에 뒤덮이고 말았다. 1959년 8월 17일에도 1965년 12월 2일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1965년 11월에도 다른 세 곳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 근본주의자들의 언론 매체는 이 집단 정전 사태들을 그 특유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들은 그것을 블랙아웃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들 블랙아웃 사태가 번번이 발생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신문은 또 이상한 이름을 붙여주었다. 펜사콜라 뉴스저널지는 1994년 9월 4일자에 1960년대에 출생한 세대를 X세대라고 불렀다. 이 기사는 한술 더 떠서 그 세대의 번호까지 붙여놓고 있었다. 그 번호 숫자가 뭐였는지 짐작해 보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13이었다. 1776년 이래로 이 세대가 13번째 세대라는 게 그 핑계였다. 성경은 이미 이 마지막 세대에게 666이라는 번호를 매겨놓았고 X라는 문자를 붙여놓았으며 키스라는 표시를 달아놓았고 검은 점, 블랙스팟이라는 표를 부여했으며 고양이라는 짐승으로 명명해 놓았다. 이게 벌써 AD 100년에 해놓은 일이다. 성경이 만약 그 어떤 언론 매체보다 1900년을 앞서가지 못했다면 성경은 그저 한 권의 책에 지나지 않을 뻔했다. 그렇지 않은가? 그 유명한 666이란 숫자를 한 예로 들어보자. 멍청이 미신적인 도로공사 친구들이 뉴멕시코주 갤럽에서 콜로라도주 듀랑고까지 뻗어나간 666번 도로를 건설할 당시 계시록 18장 18절을 읽고 있었다고 짐작하는가? 그들은 이 666번 도로를 건설할 때 아큐레타 메사 지역을 지나 유타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 그리고 콜로라도주가 서로 접경하고 있는 둘수 기지를 관통하여 건설하였다. 이 지역은 미국의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UFO들과 UFO 승무원들 및 UFO 착륙 장면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가 들어오던 중심지였다. 이번에는 13이란 숫자를 예로 들어보자. 성경을 들고 죄인들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곳을 한번 찾아보라. 창세기 13장 13절이다. 자,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라. 666이라는 숫자는 에스라 2장 13절과 역대기하 9장 13절에서도 나오는데 39권 13 곱하기 3으로 이루어진 구약은 저주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조사해보라. 그 표와 짐승들, 그 짐승, 그 이름, 그 숫자, 그 문자, 그리고 그 표시가 나오는 곳이 바로 또 계시록 13장이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 1989년 8월 7일자에 보면 50개의 지하시설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을 특집 기사로 싣고 있다. 이 지하시설들은 클린턴 집단을 뽑아놓은 현재 이미 완성돼 있는지라 스타워즈가 진짜 터지는 날이면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은 모두 도살당하고 있는 동안 그 전쟁을 선동했던 악당들은 그 지하기지 안으로 안전하게 숨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지하 터널들은 네바다에 있는 보안 경비대들이 시험지대라고 이미 이름을 붙여놓았다. 1989년 11월 19일 USN 월드 리포트지는 그 지하시설 안에서 현재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 신문이 감히 보도하기를 꺼리는 내용을
네바다주의 머큐리시에 사는 한 전기기사가 흘렸다. 이 사람에 따르면 우리가 인심 좋게 CIA에 넘겨준 20억 불이라는 자금의 일부가 제임스 본드 스타일의 거대한 병원 안에 스테인레스 스틸 벽과 엘리베이터를 건조하는 데 사용되었고, 외계인들의 자그마한 회색빛 시체들이 바퀴 달린 들것에 실려 터널 내 이곳저곳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가 기사에서 진짜 빠뜨린 내용은 현재 지하시설이 제임스 본드식 스타트렉 시나리오에 맞추어 건조되었다는 사실이다. 듣기만 해도 기가 찰 정도다. 발다말 발레리안이 펴낸 매트릭스에 의하면 미국 남서부와 서부 지역은 땅 아래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장치되어 있다고 전한다. 일체식 배관 처리 시설, 참수된 머리들을 담아둔 항아리, 엘리베이터 암호 작동 장치, 컨베이어 시스템과 제어 본부, 외계인 배양 시설들, 외계인 태아를 담아둔 양수주머니, 주황색 액체 속에 둥둥 떠있는 생물들, 액체 처리용 통들과 카메라들, 염색체 변환에 의한 돌연변이종들, 손바닥만한 크기의 청회색 인간의 영아들, 5피트짜리 유리 시험관들, 액체 처리용 방광들과 배양 시험관들, 큼직한 청색 고깃덩이가 잠겨있는 진동 물통들, 인공 두뇌학 기술 시설들, 델타 기술 응용 MK 울트라, 인간과 비인간 물질 요소 간의 상호 반응 시설, 지구의 시간 흐름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잡종 인종들. 그 어떤 언론 매체도 지하 터널에 관하여 뭔가 언급할 경우 그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주의심을 잃지 않는다. 예를 들면 증인들이 지하 터널 안에서 목격했다고 말하는 다음과 같은 것들 말이다. 소위 환각에 빠져있는 미신적인 정신병자 UFO 광들에 의하면 살아있는 미국인 어른들과 어린이들의 육체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액체 속에 담겨진 채 갖가지 단계의 가사 상태나 냉동 상태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전한다. 1989년에서 1995년의 기간 동안 총기 단속법 같은 곳에나 매달려 있는 모든 상원의형 나리들은 유괴나 살인 행위를 돕는 보조원들이었단 말인가. 주민들로부터 비스포츠용 무기들을 몽땅 빼앗고 싶어하는 까닭을 알만도 하다. 3억 인구의 미국 국민들의 재산과 정신과 생명을 파괴하려는 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음모에 백인 노동자들이나 시골뜨기들, 성경 지지자들, 그리고 우익 근본주의자들은 개입돼 있지가 않다. 여기에 개입돼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12제자들 가운데 7제자의 이름도 되지 못하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12지파 중 6지파 이름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자도 성경이 어떤 번역본이든 어떤 판이든 상관없이 히브리어 4장, 6장, 10장,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2에서 3장, 9장, 11에서 12장, 17장, 19장, 잠언 4에서 6장, 에스겔 16, 23, 28, 45에서 47장, 다니엘 11에서 12장, 재판관기 5장, 시편 18, 78, 110편, 이사야 5, 9, 11, 14, 52, 53, 65, 66장, 창세기 3, 6, 9, 12, 22, 24, 37, 49장, 그리고 요한복음 3, 8, 10, 13, 14, 16, 19장 등을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20세기의 공통어인 영어로 쓰여진 성경에서 출현한 49장이다. 과거 500년간 그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나 물리학자들 20명이 저술하여 인쇄되어 나온 책 20종의 도서 판매량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린 한 권의 책 말이다. 이 공작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은밀한 불황당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무신론적인 물질 본위주의적 인물들이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다. 그들은 교회, 침례, 마리아, 성도들, 천국, 지옥, 성찬, 구원, 재림 등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힌두교의 요가보다도 더 믿지 않는 자들이다. CIA가 현재 인간을 직접 실험에 이용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면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일렉트로닉 마인드 컨트롤에 관련된 5가지 프로젝트와 공군이 프로젝트 2가지까지 합쳐서 연구를 좀 해보라고 권하는 바이다. 이 프로젝트들을 피닉스2, 문스트럭, MK 울트라, 트라이던트, RF 미디어, 타워라 부른다. MK 울트라는 마인드 컨트롤 분야를 위한 부수 프로젝트들로 갈라져 제3의 기회, 더비 해트, 마인드 밴더, MK 서치, 빅시티, 리서렉션 등을 위시하여 무려 142개나 되는 부수 프로젝트들로 가지를 치고 있다. 우리는 1952년에서 1992년 사이에 이러한 프로젝트들만 위해서도 800억 달러나 되는 세금을 냈다. 장사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독자들은 눈치를 챘는가? 그런 친구들이 즐겨 쓰는 용어들이 깜찍한 옐로우라 불러주세요, 택시, 보라색 등과 같은 영화 제목들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보라. 언론 매체들은 한 입으로 2가지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들 영화들은 성타락을 조장하는 포르노들이다. 이들 영화 제목 어떤 것도 내용과는 딴판이다. 우리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기관들을 보안기관들이라고 부른다. 로마 가톨릭 신자 히틀러가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 SS 보호요원이라고 말이다. 블랙가드가 무슨 뜻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지 아는가? 위에 언급한 내용들 가운데 어떤 한 줄이라도 믿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게 있을지라도 이 사실만은 독자들이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보안기관들이 지난 40년 동안 전자장비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향성 또는 표적성 실험들을 수행해왔다는 사실 말이다. 그들은 고밀도 고주파, 극초단파, 초저주파 등을 변조하여 최적 전자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조 실험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그들은 비밀 송신장치와 무선 전화 중계탑에서 발사하는 전파의 최적 효과치를 찾아 실험을 해왔다. 두뇌를 혼란시키고 기억 상실을 유도하고 행동 양태를 프로그래머하고 정신을 통제하여 개인 생활을 추적하고 질병을 촉발하고 인조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살인까지 시도하면서 깜찍한 소형 장치를 부착해 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악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삭빠른 언론 매체들이 채택한 장치들이 바로 다름 아닌 레인보우, 에돔, 드림랜드, 아티초크, 깊은 잠, 블랙 트라이어드, 뷰트소, 웨딩벨스 같은 영화들이다. 언론 매체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히틀러는 가스실을 샤워장이라고 불렀다. 그는 600만 명의 대량 학살을 두고 최후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종교, 똑같은 패거리들,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어휘들이 그대로 난무하고 있다. 독일의 바펜 SS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는가? 무장군사보안대라는 뜻이다. 이것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는가? 지금쯤이면 능히 짐작할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은 이것을 검은 천사들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소름 끼치는 공작에 관한 정보를 흘린 사람들 그 누구도 노예들과 경비병들, 인부들과 과학자들, 외계인들과 군인들, 그리고 유괴되어 온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경례법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작에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경례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공식 인사법이기도 하다. 팔을 번쩍 들고 주먹을 꼭 쥐는 경례법 말이다. 1920년대 뉴욕의 공산당원들 모두가 이런 식의 경례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30년대 스페인의 시민전쟁 당시 아브라함 링컨 연대도 이와 똑같은 경례법을 사용하였다. 운명의 장난이었던지 이 경례법이 1960년대 미국의 검은 팬더 부대, 독일의 판처스 부대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그 기원이나 관련 내용, 소련의 무신론과 세계 정복을 전혀 무시한 채 마틴 루터 킹 2세의 추종자들이 그 경례법을 검은 자들의 힘 경례법이라고 부르며 사용하였다. 흑인들이 이것을 채택하기 전 30년도 더 넘도록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던 경례법이었는데 말이다. 필리핀 다바오발 연합통신 보도 1944년 7월 이 나라에서 마르크스주의자 반란군 사령관으로 가장 잘 알려진 한 로마 카톨릭 신부가 델 수르주에 있는 수리아고의 상간 은신처에 가한 군사 공격을 받고 피살되었다. 1944년에 카톨릭 사제들이 군대 사령관들이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다. 벌써 1500년 이상 입어왔지만 검은 것은 아름답다.